제공해 왔고요. 그래서 EAP를 우리나라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경험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좀 쉐어링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EA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EAP가 조금 낯선 분이 아직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EAP에 대해서 아직 좀 피상적인 이해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서 먼저 EAP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고 이런 EAP가 위드 팬데믹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어플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P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EAP는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인플로이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하나 정한 데 있어서도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를 근로자로 할지 뭐 직장인으로 할지 뭐 피고용인으로 할지 뭐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원조라고 할지 아니면은 지원으로 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해석이 어느 쪽이 좀 더 맞을까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법정 용어로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초창기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찾다 보시면 뭐 피고용인 원조 프로그램 이렇게 혹은 뭐 나와 있는 아마 저널들도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 EAP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간단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라든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무 문제나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직무 만족이라든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한하여 도와준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컨디션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업 조직은 뭐 사회복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자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아무 문제나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이제 영리 활동에 해가 될 만한 말씀드린 대로 직무 만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만 같은 문제 하나요.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제 컨디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꼭 이런 것을 지키면서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문제를 호소했었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건가 말 건가를 먼저 판별한 이후에 도와주지 않고요. 어떤 문제든지 근로자가 호소하게 되면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드리고 있지요. 이인즉슨 근로자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회사에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가족 문제 때문에 왔는지 아이 때문에 왔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근로자가 우리 산업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주목할 만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에 가득 찬 근로자가 나중에 그 어떤 레벨을 넘어서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갑작스럽게 생산 라인을 멈추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다 된 계약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요. 도리어 고객한테 윽박지르서 고객의 어떤 불만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호소하는 문제라면 다 같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조직에서 어플라이가 가능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EAP는 조직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혹은 외부의 자원, 대표적인 게 이제 외부 EAP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EAP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 자원을 통해서 EAP를 간접적으로 도입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AP는 교육이라든지 뭐 상담 카운셀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나 도움이라든지 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러펌이라든지 관련된 의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벤션이 끝나고 나서 사업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어떤 컨설팅적인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조직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요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등장 배경 역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나와 있는 게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빈번한 사고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9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무 중에 음주를 하는 행위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일하는 도중에 술들을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커피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것들 드리는 것처럼 내가 술 먹는 브레이크 타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이 술 먹는 브레이크 타임 엘레벤더스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좀 모여서 술 드시고 남은 시간에 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읍소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또 어떤 기업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도 술들 드시니까 이거 좀 어떻게 부업을 하면 장사 좀 되겠는데 돈 좀 부업으로 해서 올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사업장에다가 자기가 이제 바를 만들어 놓고 기업주가 술을 파는 거죠. 네. 멀리 나가서 드시지 말고 내가 사업장에다 바를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술 드세요.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머니를 올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아예 월급에서 각출을 했어요. 무슨 우리 사회보험도 아닌데 술 먹는 돈을 이제 각출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규모의 경제. 이렇게 대량으로 우리가 술을 구매하게 되면 훨씬 더 싼 값으로 들여올 수가 있으니까 각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량으로 술을 구입해 가지고요. 역시 또 기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술을 제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술을 안 먹는 사람도 괜히 월급에서 뜯어가니까 나만 안 먹으면 손해인데라고 해서 또 열심히 더 술을 드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근로자들이 술 먹는 것들이 워낙 성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주들은 그쪽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었고요. 더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산재 사고죠. 어, 네, 예, 이런 그 술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산재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주들의 관심이 시작이 됐었었는데 당시에는 특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특별히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알코올릭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 어, 그냥 무슨 코미디의 어떤 그 희화의 어떤 대상이 됐었지 이걸 어떻게 큐어할지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었는데 1930년을 전후해서요. 이 알코올릭스도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들이 AA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인데요. 부터 시작이 돼서 1935년도에 이 예일 센터 for 알코올 스터디스라고 해서 대학 수준에서 전문적인 알코올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관련된 국가 단위 위원회도 결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경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알코올리스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어떤 입증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도 OAP라고 해서요, Occupational Alcoholism 프로그램인데 이런 그 직장에서 알코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OAP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EAP의 그 선조는 네, OAP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알코올릭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AP가 처음에 시작됐었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로사 문제가 심해서 EAP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IMF 사태 이후에 근로자들의 그 스트레스 문제를 이제 그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EAP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OAP가 이제 EAP 효시라고 미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이제 이 전장에 투입했던 군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사회 복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호소하는 근로자들도 생기게 되고 이 멘탈헬스적인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군대 갔다 왔더니 가정이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가족 문제들이 또 이제 이멀징돼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몇 년 동안 이제 이 전장에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스킬 같은 것들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업무 재배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업무에 관련된 부적응 문제들도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음주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이멀진돼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OAP라는 엄브렐라 속에서만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좀 다루기에는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OAP의 기존에 이제 카운슬러들이 있었으니까 OAP라는 엄브렐라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문제, 업무 부적응 문제, 뭐 PTSD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도 있었겠지만 아시다시피 OAP의 효시는 알코올리즘의 A가 이제 심볼릭하는 것처럼 알코올리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 문제 때문에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런데 가정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OAP라는 어떤 사무실을 이제 들락날락하게 되면 왠지 그 알코올릭 같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내지는 이런 그 낙인, 스티그마 같은 것들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기 NIAAA라고 하는데요. 알코올 남용이라든지 중독에 대한 국가위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1978년도에 OAP의 이름을 EAP라고 이제 바꾸게 되고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브로드 브러쉬 어프로치. 브로드 브러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빗자루입니다. 큰 대빗자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소에 이제 해결한다는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금의 EAP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이 바로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EAP는요, 말씀드린 대로 OAP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P가 이제 나오게 되고, 최근에 와서 70년대 이후부터는 인플로이 인핸스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이 인핸스먼트 같은 것들은 이게 무슨 증진, 고양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OAP라든지 EAP 단계를 보게 되면 왠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뭐 알코올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개념이 달라지는 게 인핸스먼트에 뭔가 증진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웰리스라는 개념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직장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좀 더 몸짱이 되고 싶어요.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내지는 그 뭐 지금은 특별히 뭐 직장 생활에서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 시간 관리 같은 것들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이런 측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인핸스 같은 것들은 욕구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그 세대는 조금씩 뭐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상담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상담실에 갔다라는 얘기가 들게 되면 걔 정학이구나. 걔 태학이구나. 그러니까 상담실이라는 것이 정학이라든지 태학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의 하나로서 그냥 구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상담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학교 쫓겨날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나 사고를 친 아이들만 가는 곳이 상담실이었어요. 자, 그렇게 마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OAP라든지 EAP라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되게 직장 내에 있어서 문제 근로자 EAP를 이렇게 두드릴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폴션은 5에서 8% 정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100명 있으면 5명에서 8명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 근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인핸스먼트라는 어떤 인핸스먼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시간 관리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커리어 디벨롭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 EAP의 문호가요. 일단은 클라이언트 수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AP에 가시는 분들도 EAP는 꼭 문제 근로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증진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는 곳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스티그마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EAP 문호가 훨씬 더 확장됐다라는 개념이 여기 바로 EEP라는 개념에서 Employee Enhancement Program이라는 개념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OAP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OAP는 Organizational Assistance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30년대 OAP하고 약자는 같습니다만 내용은 틀립니다. 이것은 그 조직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예컨대 그 알코올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잘해서
갱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문화가 코퍼레이트 컬처가 술 권하는 그래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회식도 많고 모든 모임에서 다 술을 권하고 술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컬처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아무래도 다시 알코올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회사의 문화 혹은 무슨 섹슈얼 허레스먼트를 당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상에 있어서 어떤 남녀 차별적인 어떤 조항 같은 것들이 내규에 있다라든지 내지는 그러한 컬처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판별을 해서요 고쳐 나가는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것들도 여기 EAP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되면 현대적 개념의 EA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전통적 개념에서 EAP 상담에다가 워크앤라이프라든지 이네스먼트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포괄하게 되는 건강 증진, 웰리스 이런 것들을 포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직 관련된 컨설팅 개념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현대적 개념의 EAP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형은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짧게만 소개를 드리면 그 사내 모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 이제 양호실 있는 것처럼 그 사내 EAP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전통적인 현대 형태고요. 네. 장점으로는 일단은 회사 내부에 있으니까 편하죠. 가기가. 같은 건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옆 건물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요. 회사의 어떤 그 고유한 컬처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어, 이게 유니크한 그 워크 프로세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자체적으로 디벨롭할 수가 있고요. 그럼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제 회사 내부에 EAP를 세우려면 뭐 EAP 카운슬러도 뽑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이제 사무실도 줘야죠. 집기도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 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프로그램 개발할 때마다 다 돈으로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요. 비밀 노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회사에 가깝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 있다 보든지 아니면 바로 옆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들킨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밀 노출 같은 것들도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은 뭐 사례로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 뭐 사장님께서 예컨대 EAP 워커를 불러다가 최근에 뭐 대마초를 피는 뭐 직장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무슨 대마초 관련돼서 상담 건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지는 몇 명 있어요. 누가 그렇게 다 대마초를 피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물론 당연히 그 상담자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사장님이 당신도 이제 내가 주는 월급 받고 여기 사는 사람인데 어디 뭐 갈 데 많이 있는가 보죠. 뭐 어디 뭐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가 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박을 막 해가지고 싶으면 이게 이 워커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노사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노측에서 봤었을 때 사측에서 이 근로자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나쁜 데 써먹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색양강을 또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비밀 보장에 대한 노출 같은 것들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명만 뽑아서 EAP 운영할 테니까 기획기술 한계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외부 모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와서 파퓰러한 형태지요. 최근 수가 급증하고 있고 영리 EAP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EAP 전문 회사들이요, EAP 벤더들이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분들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서비스 받는 거죠. 예, 이분들은 아무래도 회사 밖에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 비밀 보장에 있어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장님께서 아무리 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져와라라고 사실 강요를 할 수가 없죠. 컨트랙트 상에 있어 비밀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강요를 하더라도 당연히 제공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되게 한 EAP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되게 수백 뭐 2, 300명 최소한 2, 300명 이상이 있어서 카운셀러를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떠한 상담 관련된 니즈가 있더라도 다양한 전문가 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전문가들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전문적 서비스를 굉장히 받기 용이하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냥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점포가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본사직원한테만 EAP를 주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EAP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해놨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들리다 보면은 다 지점마다 EAP 무슨 전문가들 하이어해가지고 사무실 주고 거기다 또 EAP 무슨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지역에 점포가 많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외부 모형을 가지고 컨트랙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컨소시엄 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기업주들이 지역사회적으로 집단 부서 형태를 공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역에 가면 출판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러분도 어떤 지역에 가면 인쇄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거기 뭐 2, 30개 그 초고한 기업들이 막 모여 있는데 하시는 일도 비슷비슷하고요. 근로자들 구성 같은 것도 비슷비슷하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뭐 20개 중소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A라는 외부 EAP 전문 회사하고 컨트랙을 맺어서 집단 보상 형태를 공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시 또 규모 경제 말씀드리는데 싼 값으로 EAP를 좀 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EAP 회사에서 보게 되면 한꺼번에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2, 30개가 올라가니까 좋고요. 또 하나하나 영업해가지고 설득하고 계약하고 하나하나 또 영업하고 설득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되시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리스크가 생기니까 조금 그래도 가격 면에서 다운사이징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컨소시엄 유형 중소기업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협회 모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EAP를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노동조합 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주도가 돼서 EAP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EAP를 우리가 특별히 멤버스 혹은 멤버십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MA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무래도 그 노조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렇게 트러스트를 가지고 이제 상담 같은 거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 노조가 조금 어, 그 넉넉지 못하거나 형편이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좋은 전문가들을 리크루트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비 절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직장에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들은 EAP 센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EAP 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뭐 예컨대 그냥 간단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인터벤션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의료에 리퍼럴을 해서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과 협약된 병원과 같이 업무를 나누고 또 예, 협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여러 가지 약물남용부터 스트레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률 문제, 재정 문제, 아동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원들 하고 있고요. 노인 문제라든지, 네. 특히 최근에 와서 그 며칠 전이었나, 제가 2, 3일 전에 무슨 뉴스 본 것들도 있는데, 50대 분들이 굉장히 그 노인 보호 관련돼서 고충이 많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다 키우고 이제 대학 정도 보내고 나서 혹은 이제 아이가 자립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부부간에 있어서 생활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르신들이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 바로 옆에서 누가 봉양을 하지 않으면은 24시간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결국엔 이제 자식들이 또 나서서 어르신들도 케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 문제 같은 것들도 새롭게 이멀징되고 있다고 어, 네, 보고하는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관련된 문제들 최근에 많이 또 어르신들 워낙 오래 살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문제라든지 자녀가 있어서 소통 문제라든지 아이들 학업 문제라든지 또 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까지도 EAP가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EAP 상담과 관련돼서는요, 여기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다 읽으실 필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 보증이라는 것이 뭐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증이 있었을 때 케이스예요.
친구한테 보증서 줬는데 이퀄 잠적이죠. 예. 그래서 친구에 잠적했어요. 그래서 이게 책임을 떠안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엉망이 돼버리고요. 본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죽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악몽도 꾸고요. 자, 그래서 이 대출금 부담이 너무나 상당한데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틈틈이 인터넷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뭐 막막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요. 자, 그 일반적인 상담과 EAP 상담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왔었을 때 그냥 개인 상담 일단 하겠죠.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아프다고 하니까 뭐 마음이요. 그래서 개인 상담하고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는 부부 갈등이 이제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 부부 갈등을 위한 부부 갈등 치료를 위한 뭐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 같은 것들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EAP 상담은요 굉장히 프랙티컬해서요. 이러한 개인 상담이라든지 부부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 지금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대출금 부담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 관련된 전문가, 재무 상담가를 모시고 이분의 이제 수익과 지출 같은 것들도 비교하고요. 지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쭉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분들은 전국에 있는 이 은행 관련된 그저 혹은 금융권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 좀 더 나은 이자율을 가진 쪽으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이제 조언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굉장히 프랙틱한 조언 같은 것들도 재무 상담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법률적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도 역시 또 협약되어 있는 러이어를 통해서 변호사님 통해서 역시 또 컨설팅을 또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런 그 개인 상담, 가족 치료, 그다음에 그 재무 상담,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을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서 문제를 아예 일소할 수 있는 아까 브로드 브러쉬 어프로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EAP 상담과 그냥 일반적인 개인 상담에 있어서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간혹 가다가 제가 그 EAP 상담과 백화점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종종 드리는데 어, EAP상 그 여러분들 혹시 구두나 넥타이 뭐 양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구두 사러 어느 동네 가고 넥타이 사러 어느 동네 가고 이렇게 발품 파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우리가 그 백화점을 가게 되면 1층에서 이제 구두 사고요. 3, 4층 가서 이제 넥타이나 양복 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스톱 쇼핑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포털 뭐 다음이라도 네이버 이런 것처럼 직무 스트레스나 부부 갈등 재정 문제에서 어떤 문제라도 이제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것이 바로 EAP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접근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백화점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의 어떤 교통 요지에 늘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EA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의 같은 건물이라든지 그 유사한 건물, 부지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 EAP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사외 EAP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곳과 이제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전국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역시 또 그 주변 지역에 아마 EAP 상담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한 접근성을 굉장히 편하게 EAP에서도 추구를 하고 있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백화점 물건을 우리가 일단 입점해 있으면 좀 트러스를 가지고 백화점이 보증하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도 백화점이니까 잘 바꿔주겠지. 혹은 리턴 잘 되고 AS도 가능하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가 이제 컨트랙을 해서 EAP 운영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컨트랙을 해서 그 나온 상담가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재무 상담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트러스트를 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고요. 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 그 뭐 상담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원스톱과 접근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또 EAP 상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효과성에 대해서는요. 여러 기업들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개 EAP 투자에 1달러당 뭐 3달러에서 17달러 가까이까지도 굉장히 비용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례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AP 효과성 관련돼서 최근에 그 여기 EAPA라고 써 있는데요. Employee Assistance 그 Professionals Associ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 지원
전문가 협회죠. 근로자전 전문가 협회라고요. 미국에 이제 있는 건데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여기서 그 EAP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워스5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처음에 뭐 결근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직장 고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워크플레이스 디스트레스인데 그다음에 직무 몰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워크 인게이지먼트고요. 삶의 만족은 뭐 라이프 사티스팩션 이 5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떤 통합적인 평가를 해야지 EAP에 대한 효과성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이 워스5 굉장히 최근에 와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 EAP 이전과 이후를 이제 만 몇천 개, 만 육천 개 케이스인가 가지고 이제 비교한 건데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I 분석도 했어요. EAP에서 했었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가지고 했어요. 일단요. 그러니까 결근하고 프레젠티즘, 앱센티즘과 프레젠티즘만 가지고 있었었는데 1달러를 투자했더니 9.33달러에 있어서 리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 대비 한 9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개 중에서 2개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5개를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렇죠? EAP에 대해서 알아야 효과가 큰 것으로 최소한 뭐 10몇 배에서 20몇 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EAP 기대 효과는요, 뭐 저기 윈윈이죠. 근로자들한테 좋고 그 다음에 기업주들한테도 좋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팬데믹 시대의 EA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아마 경험하신 것들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코로나 블루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울 현상이라든지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 많이 호소한다는 것들 다들 아실 테고요. 관련돼서 아마 저 이후에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발표하시기 때문에 유사한 얘기들이 아마 계속해서 나오실 텐데 보다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는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비드 19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실제로 감염에 걸리신 분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감염에 노출된 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 특히 지금 현재 정확한 명수를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목숨을 잃으셨는데 이 우리 직장에 있는 근로자의 가족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특히나 더 이런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어프로치가 위기계획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요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업무 부족이라는 관계 갈등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재택근무 그랬을 때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재택근무가 소위 말해서 꿈의 직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재택근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어떤 로망일지 몰랐었는데 로망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뭐 그냥 편한 그쵸? 추리닝 옷차림으로 일을 해도 되고 일부러 옷 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지역 우리가 다 감내해 가면서 출근할 필요도 없고 퇴근할 필요도 없고 보기 싫은 상사 얼굴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키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를 바로 옆에서 돌보면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 이전에도요, 이 재택근무 관련돼서는 선생님도 더욱더 전문가 선생님들이긴 합니다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재택근무 나갔다가 얼마 못 버티시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인즉슨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았는데 아이 때문에 결국에는 업무 집중이 잘 안 되고 혹은 직장 상사를 안 봐서 처음엔 편하고 좋았는데 안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도장지 좀 찍고 얼굴에 좀 쳐다보고 그래야지 이게 뭔가 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유지가 돼서 승진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아예 못 보고 그냥 사이버상으로만 업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왠지 그 이 자기만 좀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에서 약간 좀 소외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더 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승진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할 때도 이렇게 얘 이제 재택근무하는 사람 뭐지 노는 사람이랑 표현 많이 하는데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그 업무 같은 것도 그냥 쉽게 쉽게 툭툭 던져서 야 걔한테 주자 걔한테 주자 이렇게 집에서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떠맡아서 내려오는 업무 같은 것들이 부쩍 늘었다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시도 때도 없이 뭐 문자 오고 뭐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 이런 업무와 관련된 변화가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줌을 터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부적응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난 정말로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갈등 같은 것들도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아이고, 네,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도리어 어려졌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과 가정에 있어서 경계가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정 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게 불분명해지면서 도리어 일가정 양립이 어려졌다라고 이제 호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 갈등 폭력들도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사는 게 좋아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게 함께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폭력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신문지상에서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족 갈등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폭력 문제들이라든지 이혼까지도 연결되는 위험성이 굉장히 폭증했다라는 보고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예, 관련된 위험성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제 고용 불안이라든지 그다음 수익이 주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에 있는 화면은 그 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EAP가 그 전부터 쭉 해왔던 우리나라 EAP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서비스 형태들입니다.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 관련돼서 이제 한두 가지 예도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그 앱을 통해서 한다라든지 그 EAP 회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이 테스트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 불안이라든지 앵자이어티라든지 어, 뭐 이 측정하는 도구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본인이 간단히 측정을 하고 결과 나오고 만약에 그 레드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연결을 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전화 상담을 이메일 상담이라든지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EA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 같은 것들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훈련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또 다 같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러한 그 서비스의 형태들이 어플라이가 돼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차후에 조금 더 한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은요. 이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직장 A씨의 사례인데 이분이 그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을 잃은 큰 상실, 슬픔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이제 고지혈증을 좀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든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서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위기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돌리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상담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웰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분이 평소에 이제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중에 또 이렇게 관리 잘 못하게 되면 확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자문 같은 것들도 해드리고요. 장례 기간 중에도 건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 인터벤션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수치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협력병원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과 관련돼서 유산 상속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관련돼서 법적 자문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 워크앤라이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래 직후에는 아무래도 이 워크보다는 라이프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이 슬픔을 좀 이렇게 보다 그 담아놓을 그 슬픔을 좀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라도 갑작스럽게 그 장례식 다음날부터 그 9 to 6로 뭐 일을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업무량을 좀 조정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오전 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이라든지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좀 나오시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오케이 하시게 되면 예전에 그 일상 수준에 있어서 업무량으로 복귀하는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업무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쉬운 간단한 업무 쪽으로 좀 일을 재배치하고 재조정하는 노력 같은 것들도 이 워크 라이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근로복지 넷이라고 해서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특히 그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복지 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 넷의 EAP를 클릭하시게 되면 최근에 이게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팝업돼서 저절로 나와요. 보시게 되면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근로자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고, 불안 증가라든지, 뭐, 실직 관련된 트라우마라든지, 신체 활동 저하라든지, 뭐, 가족 갈등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다라는 안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팝업돼서 나오는 것이 잘가 코로나, 뭐, 안녕 내 마음 이런 것이 있어요. 바이 앤 해피가 있는데, 그 14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했다라든지 겁이 나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든지 가족과의 단점이 있었다라든지 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해가지고 여기 측정 결과 보기 보이세요? 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짜잔 하면서 그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8점, 가족 관점 9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 점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울 불안과 관련돼서 뭐 당연하다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뭐 기지개 복식호흡 뭐 관련된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안부 살피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잘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 잘 되지 않는다면 여기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 상담, 전화 상담, 뭐 화상 상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회까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페이스 투 페이스라든지 혹은 그 상담 그 화상으로 하게 되는 줌 상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무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7회까지는요. 게시판 상담은 제한이 없고요. 자, 그래서 전화 상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전화 상담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상담 분야 15개 분야에 대한 상담 분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직무 스트레스 상담 클릭하게 되면 상담사를 이제 쭉 리스트가 앞에 밑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수십 명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예컨대 가만히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담사의 경력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 이 상담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릭 역시하시게 되면 전화 상담 예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전화 상담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고 코로나19 동안이라든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뭐 대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내 EAP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사외 EAP라고 해서 EAP 전문 기업, EAP 벤더들과 같이 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해서 아마 EAP 서비스를 본사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을 텐데 여기는 그 여러 EAP 회사 중에서 한 회사의 심리방역 서비스를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코로나 블루를 얘기하는 뭐 심리방역 서비스라고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그다음 비감염자, 재택근무자 이렇게 3분류 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화상 상담이나 전화 상담, 대면 상담 같은 것들 원하는 방법을 클릭해서 할 수가 있고 심리 진단도 해드리고 의무 상담이라고 해서요. 조직 내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의무적으로 1회 이상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퍼스널 컬러 네
테라피라든지 꽃다발 만들기 1대1 체형 교정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 혹은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EAP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 관련된 서비스들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자, 제가 50분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46분째인데요. 제가 2분 정도 내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 과제라고 해서요. 이제 돌아오시게 되니까 Employee Re-Entry Plan을 이제 가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결되지 못한 개인 어떤 정서적인 과제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관련돼서 상담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들 첨예하게 드러난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시 또 봉합하기 위한 가족 차원에 있어서 상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내가 데리고 재택근무에 있었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것들도 이제 해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커버리 가이던스라고 그래서 회사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만 이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반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순환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부서가 순차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아마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미스되지 않도록 잘 안내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들어오셨을 때 역시 또 여전히 철저히 개인 방역 유지하는 것들과 관련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게시판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측정 도구 같은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이제 자가 측정 같은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원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제 이상한 낌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EAP 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잘 갖춰놓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 능력에서 기준 변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전에는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었는데 지금은 위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단 시간에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 또 개인 차원에 있어서 어떤 관리 능력이 여전히 강조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보다는 개인 관리 능력 같은 걸 좀 더 강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서 재택근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정서 관리라든지 생활 관리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디벨롭해서 제공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자, 회식 문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회식 문화가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든지 있더라도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서 회식 문화에 대해서 거의 막 구스범프 닭살이 돋듯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 간에 있어서 어떤 변화 때문이라도 회식 문화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럼 회식은 왜 해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당연히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서지. 회식 왜 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조직 내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회식을 대신하는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집단 프로그램들, 그룹업 같은 것들을 잘 디벨롭해서 회사 부설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들과 마지막으로 근무제에 있어 변화, 뭐 주 52시간제라든지 또 워라밸이 이제 강조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역시 또 여기에 맞춰서 개인 어떤 명상이나 취미 활동들, 좋은 도서 추천이라든지 또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잘 디벨롭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들. 자, 마지막으로는요. 상담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줌을 통해서 상담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상담하는 거와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이제 언택트 상담하는 것과 효과성이 똑같을까? 만약에 다르다면 뭐 얼마나 다를까?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몰라요. 아직은 이 평가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상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개발이 됐었을 때 이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비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부족한 게 있는가, 더 잘 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술 차원에 있어서 어떤 평가 방법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디벨롭 돼야 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 강의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공유는 여기서 중지하고 어,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여러 가지 사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예, 저도 좀 많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한수원의 문태진님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정성 정성적 측정을 어떻게 ROI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그 앱센티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저기 결과율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저기 EAP에서 나왔었던 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돼서 이 프레젠테이션 측정하는 측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평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성준 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기를 그랬는데 정성평가를 어, 저 객관화시키는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제가 그 관련돼서 이러한 EAP와 관련된 효과성을 이 돈으로 쓰지 환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또 국가에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되면 관련된 어, 아티클을 제가 좀 혹은 책을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원 선생님? 어디다 제가 뭐 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도 괜찮을까요? 아, 예, 그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예, 제가 네, 협회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네, 제가 쓴 글에도 있는데 예,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간이 되어서 예, 교수님 말씀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최수찬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